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이승우 작가님의 생애 이면이라는 책입니다.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이죠. 1992년에 발표된 책입니다. 전설로 남아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92년이면 32년 됐죠. 32년 전에 발표된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92년이면 하루키와 밀란 쿤데라의 시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이 92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92년 12월 달에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일병 끝나갈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92년은 저한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해로 기억됩니다. 저희 부대는 좀 행군을 많이 하는 부대였어요. 제가 오뚜기 부대를 나왔는데, 행군할 때 방송차로 서태지의 그 앨범을 계속 틀어줘가지고 신나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노래가 신나가지고. 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59년생입니다. 이승우 작가님은. 92년 당시면은 이승우 작가님이 33살이었던 해이고요. 근데 이승우 작가님이 등단을 굉장히 일찍 하셨더라고요. 81년에 등단하셨는데, 그러니까 22살에 등단하신 거죠. 거의 등단 시기로 보면 거의 괴테급이죠. 그러니까 92년으로 보면 이승우 작가님은 등단한 지 10년이 넘는 중견 작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33살이니까 30대 초반의 어떤 패기가 넘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10년이 넘는 경험과 그 다음에 30대 초반이라는 그런 젊음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 있는 잘 조화를 이룬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이승우 작가님 팬들이 많으실 텐데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은, 제가 사실은 이승우 작가님 작품은 몇 년 전에 지상의 양식 그거 딱 하나 읽었는데 그것조차도 별로 이렇게 뭐 인상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작품을 읽고 그 후로 이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그 지상의 양식에서 기억나는 거라면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 네, 기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것에 그렇게 종교적인 문제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임에서 이 방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생애 이면을 추천을 받았죠. 그때 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겠지만 제 인상에 남아있는 건, 어쨌든 이승우 작가님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고 또 그분의 대표작을 제가 읽어보고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생애 의면이 대표작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아, 그분 대표작은 한번 읽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 시작했는데 92년이잖아요. 32년 전에 정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책 속에. 사실 그게 좋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9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애가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가문을 빛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또 어머니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뭐 큰아버지 손에서 키워진다.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92년에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색한 일들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기억은 되는데, 하지만 요즘 같으면 감옥 갈 일이죠. 이게 그렇게 막 썩 편하게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인상은, 아, 92년 작품이구나. 그냥 이런 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말이 30년이지. 한 세대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얘기구나 하는 마음에 책장이 잘 넘어가지 않았는데, 그러다가 교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더 재미없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분위기도 너무 옛날 분위기인데 갑자기 교회 얘기가 나오고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뭐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더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주인공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는데 그만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큰 기대 없이 이제 한 페이지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몇 페이지 더 넘겼을 때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 이 소설이 90년대 유물도 아니고 그리고 종교 소설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3분의 2 정도 지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은 제목대로 생의 이면, 생의 이면에 대해서 말하는 소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의 이면을 좀 풀어보자면 이런 거죠. 그야말로 한 인간의 운명은 그렇게 대단하거나 또는 그럴듯한 방식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나 90년대의 색채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유들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소설이었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눈이 번쩍 떠졌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생의 이면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출간된 지 32년이나 지났고, 또 표지 디자인도 보셨지만 클래식하다기보다는 이제 올드하죠.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사고방식 또한 하나같이 고리타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척이나 현대적인 소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소설이 변치 않는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오래 많이 흘러도 변치 않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소설을 우리는 고전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대학에 들어갈 때 학교나 과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선택이 마치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 같고 또 그것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까지 느끼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그 선택의 이면이죠. 그 선택의 이면에는 주로 성적이라는 요소가 작용했던 거죠. 결국 우리가 어떤 학교나 어떤 과를 선택할 때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마치 나의 운명인 것처럼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 선택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성적이었다는 거죠. 내 점수. 그렇게 따지면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인 마르쉘의 예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마르쉘은 그 집안 어른들을 통해서 외교관이 되는 길을 제안받습니다. 권유받았는데 그런데 당시 마르쉘은 첫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질베르트하고. 그래서 외교관이 되면 주로 외국에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파리에 있는 질베르트하고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저없이 거절을 해버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마르쉘은 질베르트하고 결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질베르트랑 오래 사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오래 만나지도 않을 여자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이승우 작가는 생의 이면이라는 책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그런 결정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런 선택의 이면에 대해서, 삶의 이면에 대해서 이 책이 잘 다루고 있다면 배경이 90년대 초에 아주 오래된 배경이라거나 책 디자인이 구리다거나 아니면 종교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멀리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지금까지 나온 소설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잘 다루고 있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을 이유가 생기는 거죠. 250년 전에 나온 젊은 베르테의 슬픔을 읽는 것처럼. 자, 사실 우리도 그랬겠죠. 기억해보면 여러분들 누군가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 누군가는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여행 취미만 남았다고. 또 제 경우는 누군가 때문에 연극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누군가는 지금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결국 연극을 좋아하는 저만 남았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연극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 연극 공연장에 저를 데려간 첫 번째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잊어버리고 저는 연극을 좋아하는 저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주제라면 당연히 현대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의 20대에게도 마음껏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한테 이 책 정말 괜찮아. 고리타분한 얘기에 흔들리지 마. 그 안에 진짜가 있어.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길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서사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 먼저 작가의 특징 하나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승우 작가님은 신학대를 나오고 신학대학원까지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작품 속에 그런 색채가 아주 진하게 녹아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이승우 작가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왠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의 결론에서 이승우 작가님은 그런 편견이 잘못되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죠. 자, 이 소설은 어느 작가가 박부길이라는 소설가에 관한 글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에게 출판사 편집자가 의뢰를 해요. 박부길이라는 소설가에 대한 글을 써달라, 연대기를 써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타자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제3의 인물을 내세워서 나를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구성된 소설이라는 거죠. 내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제3의 어떤 사람을 내세워서 나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설이라는 거고, 제 생각에 그거는 92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신선한 설정은 아니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물론 92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선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설정인 건 분명해 보인다. 결국 작품 속에서 작가는 박부길이 쓴 글을 모두 읽어보고 또 그와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서 박부길이라는 사람의 연대기를 완성해 갑니다. 이것이 이 소설의 구성입니다. 자, 줄거리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부길은 남해안 어딘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에게 특별한 점이라면 유달리 책을 좋아했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언가를 얻거나 또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읽는다기보다는 이런 거죠. 일종의 현실로부터의 도피처 같은, 그런 공간, 자기만의 공간인 거죠. 책 속 세상이. 그런 의미에서 책을 계속해서 읽었던 것 같고, 그것의 근거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 책이나 읽었다. 그러니까 어떤 책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책을 하나씩 읽어나간 게 아니라 그냥 책 속 세상으로 도피하기 위해 내 손앞에 있는, 그냥 손에 잡히는 그대로 책을 읽는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는 어딘가에 있는 절에서 사법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부길이라는 친구의 이게 좀 특별한 점이라면,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 댁에 머물고 있었는데, 큰아버지 댁 그 뒤편에 어떤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나 봐요. 그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공간은 어린 박부길에게는 절대로 금지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거기는 가면 안 돼 하는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어린 아이들은 그런 금지된 공간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죠. 그래서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곳을 다녀온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큰아버지에게 호된 꾸짖음을 들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부길은 호기심에 그 공간을 들락날락 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감나무 말고도 허름한 건물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에는 어떤 미친 남자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미친 남자는 멀리 가지 못하도록 두 발이 결박당한 상태로 그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독자들은 그 미친 남자가 박부길의 아버지라는 걸 당연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사실을 주인공만 모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박부길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떠납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이제 홀연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교회의 젊은 전도사랑 뭐 바람이 났다 온갖 소문들이 퍼졌지만, 어쨌든 어린 박부길에게는 이것은 완전히 큰일이었겠죠.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까지 어느 날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부길은 완전히 고립돼 버린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떠난 이유는 옛날 관습대로 이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유로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가, 박부길의 아버지가 어느 절에서 고시 공부를 했던 건 맞는데, 뭐 어려서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가 점점점 이제 그 정신 이상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집안 어른들은 그 박부길의 아버지가 판검사가 되어서 집안을 빛내주기를 바랬는데 결국 결혼한 이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책임을 며느리한테 몰아서 며느리를 쫓아내버린 거죠. 근데 이 어린 아들은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박부길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았을 테니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이 박부길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안 어른들은 어머니를 쫓아내고 박부길이를 큰아버지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은 당사자는 몰랐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박부길은 큰 댁에서 살게 된 건데, 그래서 큰아버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어린 박부길에게 꼭 고등고시에 합격해서 집안과 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주기를 요구합니다. 사실은 뭐 비정한 상황이긴 하지만 큰아버지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다. 큰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천재 동생이 판검사가 되어서 집안을 빛내주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미쳐버렸으니까 조카로 하여금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한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던 거죠. 꼭 뭐 다른 집안 어른들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뒤편에 살던 이 미친 남자가 어느 날 박부길에게 자기 손톱이 너무 길어서 지저분하니까 손톱깎이를 좀 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박부길이가 그거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미친 남자는 그 항상 미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미쳤다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 손톱깎이로 손목을 끊고 자살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남자애가 장례식이 끝난 후에 이제 박부길은 어머니도 떠났고 자기 아버지로 짐작되는 사람도 떠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도 성향이 책 속에 틀어박히길 좋아하는 성향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점점 더 책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중학생이 됐던 어느 날 그는 마침내 그 산에 있는 아버지의 무덤에 불을 지르고 그 마을을 도망칩니다. 이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뭐 상징적인 장면이지만 뭐 사실은 이렇게 낯선 장면은 아니죠. 자주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아버지의 무덤에 불을 지르고 고향을 떠난다라는 얘기는 고향을 버리는 의식일 수도 있고 또 부정하는 의식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의식을 치르고 중학생인 박부길은 가출을 합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아버지가 공부한다던 그 절이었는데 그러다가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다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사연을 듣게 되는데 아버지가 뛰어난 영재였지만 결국 정신 이상 때문에 저를 내려갔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박부길은 사실 확인하러 간 거죠. 그 미친 사람이 남자가 자기가 아버지가 맞는지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 아버지의 친구로부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맞았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부길은 집을 나왔지만 15살 먹은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그 가출한 소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일이 그거였죠. 중국집 배달. 그거를 시작을 했고 뭐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다른 곳에서 일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17살쯤 됐겠죠. 그러다가 이제 과거에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의 전도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도사로부터 이제 어머니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혼자서 되게 힘들어 하다가 바로 6개월 전에 이제 재혼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어머니를 만나게 됐겠죠. 어머니는 그 전도사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도사의 주제로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어요. 아들한테 떠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야 했으니까 그때는 뭐 그런 시절이었다고 치죠. 얼마나 죄스럽고 미안하고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고만 있는데 이 박부길은 무덤덤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미 이 친구는 어린 나이에
완전히 고립된 삶에 적응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물도 통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돼버린 거죠. 그런 소년이 돼버린 거죠. 결국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좀 서운했겠지만 어쨌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이제 중국집에서 배달 일을 하는 자기 아들을 챙겨야 되니까 그런데 재혼한 가정에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서울에 있는 먼 친척집에 이 박부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박부기는 다시 늦은 나이에 다시 중학교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그 누구하고도 원래도 그런 성격이었는데 더 심해진 거죠. 그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그 자취방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옛날식으로 따지면 그 새를 주기 위해서 본체 뒤편에 아주 날림으로 이어붙인 작고 초라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지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낮에도 빛 한 조각 스며들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북일은 이 어둡고 침침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로지 근처에 있는 헌책방에서 온갖 책을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빌려다가 읽을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 박북일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버릇 같은 거였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살이 됐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 저녁 때 한강 중지도라는 아마 그 중대 근처에 살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중지도가 어딘가 하고 찾아보니까 요즘은 그걸 노들섬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쪽에 많이 놀러 갔었나 봐요. 청소년들이. 한강 중지도라는 곳에 들렸다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밤에 거기에 이제 그 중지도를 지키는 경비병에게 동성 경비병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나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진 거죠. 당시는 이제 통행 금지가 있을 시기였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돌아오다가 막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쫓아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정신없이 도망치다가 어딘가 아무 문이나 열고 들어갔는데 마침 그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쓰러진 거죠. 그래서 그 박북이 소년이 19살 먹은 박북일이 어느 집 마당에서 쓰러져서 숨을 돌리는 동안 호루라기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가고 대신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설정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약간 향수가 느껴지는 마치 7, 80년대 그 페이노 작가 이런 분들의 소설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설정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7, 80년대에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장면들로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 지금은 또 이런 게 좀 통하지 않는 시대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이 책은 92년에 나온 책이니까 92년에 맞춰서 읽어야 되겠죠. 어느 아무 집 문이나 열고 쫓기던 박북일이 들어가서 쓰러졌는데 호루라기 소리는 멀어져 가고 점차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곳은 예배당이었고 한 여자가 예배당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박북일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들었고, 그 뒤로도 매일 밤마다 그녀의 피아노 연주를 들었습니다. 이런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북일은 지금까지 자신의 방으로 상징되는 어둡고, 그러니까 대낮에도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어둡고 침침한 그 동굴 같은 곳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이 피아노 소리는 뭔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겠죠. 지금까지는 어둠의 세계에 있었는데 이 피아노 소리는 빛의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정신없이 빠져서 매일 밤마다 그 예배당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피아노 소리를 듣기 시작하다가 결국 걸렸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피아노를 연주하는 여자와 그 피아노를 연주했던 여자는 나이는 박북일보다 한참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 한 17살쯤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녀는 이 소설 속에서는 그녀는 박북일의 또 다른 면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의 앞면과 뒷면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박북일이 항상 어두운 달의 뒷면이라면 이 여자는 항상 밝은 달의 앞면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박북일이 그 어떤 좁고 침침한 동굴 같은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여자 역시 좁은 예배당 속에만 갇혀 있는 그러니까 달이 앞면과 뒷면이 함께 있어야 달이 되는 것처럼
이 박북일과 이 여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박북일은 그녀에게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런 얘기를 무심코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박북일의 인생을 결정지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박북일에게는 동경하는 모든 것이었는데 그녀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순간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거죠. 그래서 그녀의 한마디 때문에 박북일은 신학대학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 순간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거죠. 결국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삶은 그렇게 결정된다는 거죠. 네, 이 소설의 핵심을 이제 이 지점에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박북일은 신학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녀 또한 그런 박북일을 자신의 운명의 상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자신이 밝은 면에 속해 있지만 하지만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에게도 박북일이 자신의 다른 면으로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박북일이 이 신학대학을 선택한 이유, 신을 선택한 이유는 오직 그녀에게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의 이면에서는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의 상황은 모두가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박북일이 점점 그녀에게 집착하게 되었다는 건데 결국은 집착이 의심을 낳고 그 의심이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이 늘 그를 초조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정말 긴 설명들이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박북일의 특별한 성장 배경도 있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주된 이유는 아마도 그녀에게서 선물 받은 그 빛의 세상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박북일이라는 사람과 어울리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빛의 세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의 세상까지 망쳐버리려고 하잖아요. 네, 어떤 금단 현상 때문에 아마 박북일의 그런 행태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구원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자신은 자신의 운명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박북일이 그녀를 의심해가지고 추악한 말을 내뱉고 추악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녀는 충격을 받고 유학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박북일 또한 신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고등학교 때 자취를 했던 그 자신만의 골방으로 다시 숨어들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좁고 어두운 그 방이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공간처럼 느껴진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원래 그 장소였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둠에, 그 방이 지닌 어둠에 충분히 익숙해질 무렵에 그는 충동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의 제목은 지상의 양식이었다. 이렇게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자, 책 소개는 끝났고 제 설명을 조금 더 얹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였죠.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은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두 조국 그리스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로 떠났는데 자신은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심한 자책감을 느낀 끝에 고향 크레타로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조르바라는 60대 남자를 만나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마침내 마지막 장면에서 이 주인공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행동을 했고 자기는 행동하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책에 시달려 왔는데 마침내 그가 깨달은 것은 글을 쓰는 것도 전쟁에 참전하는 것만큼이나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조르바의 주인공은 글을 쓰기로 결심하면서 그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사르트르의 구토도 마찬가지였죠. 주인공 로캉탱은 자신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결국 자기 자신의 운명과 대면하기로 결심하면서 그 지옥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망치기만 했지만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길은 없었죠. 그런데 마침내 그가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그 자신의 운명, 지금까지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작품의 소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운명을 대면하는 방식 또한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제 생각엔 이 소설 생의 이면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나 구토의 주인공처럼 그도 처음부터 소설을 쓸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대부분 그 운명은 그렇게 쉽게는 찾아오지 않죠. 그 전에 꼭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는 이런 문장이 있죠.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대충 이런 비슷한 워딩이었는데, 보물은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 뭐 그런 비슷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연금술사에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박북일은 소설을 쓰기 위한 운명을 타고났는데, 하지만 소설을 쓰기까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전부 겪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 제목 생의 이면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작가에게는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 자신이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나왔으니까 아마도 자신이 신학을 공부했다는 것 때문에 독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받았겠죠. 아무래도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뭐 신과 더 가까우실 것 같아요. 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책은 그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답? 저 그렇게 믿음이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연히 신학대학에 갔습니다. 여자 때문에. 뭐 여자 때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슷한 이유로 신학대학을 선택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신앙심이 깊어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모두 결국은 각자의 자리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그것과 별 상관없어 보이는 많은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또한 담고 싶어 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배경도 너무 오래됐고,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고리타분하고, 책 디자인도 역시 고리타분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무척이나 현대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